어제 진행된 백악관 브리핑 도중 바이든 대통령의 파킨슨병 의혹과 관련하여 백악관 대변인과 취재진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다트머스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한인 학생이 실종된 지 하루 만에 시신으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맨해튼 보도의 쓰레기 봉지 속에 30대 여성의 시신이 침낭 안에 담긴 채 버려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50대 흑인 남성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허리케인 베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부 지역은 폭염에 산불까지 더해져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어제 오후 뉴욕의 3번가 다리가 철강의 열팽창으로 인해 폐쇄됐다가 약 4시간 후에 다시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미주 한인 비영리 기관이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대상에서 탈락해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게이트웨이 터널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정부의 68억 달러 지원이 월요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뉴욕시가 주거용 쓰레기 배출 시 밀폐 컨테이너 배출 방식을 이용할 거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백악관 브리핑 도중 기자단과 대변인 간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기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경정신과 의사를 만나고 있냐고 물었고 대변인은 사생활을 존중해달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기런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치의가 파킨슨병으로 백악관을 수차례 방문했다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백악관 브리핑 도중 대변인과 취재진이 충돌하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어제 오후 백악관 브리핑에서 취재진들은 파킨슨병 전문가인 케빈 캐너드가 백악관을 방문했는지에 대해 집중 질문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백악관 공식 방문자 기록을 토대로 파킨슨병 신경 전문의 캐너드가 지난 8개월에 걸쳐 8차례 백악관을 방문한다고 보도한 직후 바이든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킨슨병은 치매 다음으로 흔한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이에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프라이버시 및 보안 문제를 강조하며 캐너드의 이름도 언급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취재진들이 대통령이 파킨슨병 치료를 받았는지 아니면 현재 받고 있는지 약을 먹고 있는지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고 대변인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강조하면서 대변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말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피에르 대변인은 백악관 방문 기록이 대중에게 모두 오픈되어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의 방문 목적 및 의료진의 이름을 말할 수 없다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변인은 수천 명의 군 관련 인사들이 백악관을 방문하고 이들이 백악관 내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악관을 찾는 모든 의료진들이 대통령을 치료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장 피에르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신경과 전문의와 3차례 만남을 가졌다며 피부과 의사부터 신경과 의사까지 전문의의 이름을 다 밝혀야 하는 것이냐며 맞받아쳤습니다. 브리핑을 마치고 대변인은 기자들의 대화 방식과 질문이 너무 적대적이고 날카로웠다며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명문대에 재학 중인 한인 대학생이 실종된 지 하루 만에 숨진 채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학생이 실종 전날 참석했던 학교 사교 모임의 목격자들의 제보를 토대로 음주 사고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햄프셔주 해너버 경찰국에 따르면 다트머스 대학교 학부생인 20세 원장 씨는 지난 7일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커네티컷 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 씨는 전날인 6일 오후 9시 30분쯤 학교 캠퍼스 인근 다트머스 보트 하우스에서 열린 비공식 사교 모임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행방이 묘연했는데 다음 날 장 씨가 참석해야 할 다른 행사에 나타나지 않자 경찰국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노버 경찰국을 비롯한 소방국, 뉴햄프셔주 어류 및 게임국 등은 공조해 곧바로 장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색에는 다이버와 드론, 수중 카메라 등이 동원됐으며 부두 인근에서 장 씨의 소지품 등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 장 씨는 마지막으로 목격된 부두 근처에서 약 65피트 떨어진 해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장 씨의 사망 원인을 현재로선 알 수 없지만 살인사건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찰스 데니스 해노버 경찰국장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알코올과 관련됐다는 증거가 있다며 또한 우리는 어제 오전 익명의 이메일을 통해 이번 사건이 신고식과 관련돼 있을 수 있다는 제보를 받아 이 부분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트머스 대학 스콧 브라운 총장은 장 씨는 다트머스 대학에서 자신의 학문적, 개인적 열정을 추구할 기회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며 그는 자신의 밴드를 시작하고 스노보드 팀과 남학생 사교 클럽에 소속되는 등 다트머스 커뮤니티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했다고 전하며 애도했습니다. 델라웨어주 미들타운 출신인 장 씨는 다트머스 대학에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을 전공하며 DALI 연구실의 프로젝트 매니저이자 셰이어 공과대학의 연구 교수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또 국제학생 멘토로 활동하기도 했다고 학교 측은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뉴욕시 맨해튼 보도에 쓰레기 봉지 속에 30대 여성의 시신이 침낭 안에 담긴 채 버려져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건과 관련된 50대 흑인 남성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방복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뉴욕시 킵스베이에서 30대 여성 야즈민 윌리엄스의 시신을 침낭 안에 넣어 쓰레기 봉지에 담아버린 용의자 체드 아이리시가 어제 저녁 살해 혐의로 뉴욕시경에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55세 흑인 남성 아이리시가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리시는 현재 불법 무기 소지 및 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 아이리시는 이미 어제 이번 사건과 무관한 제3자와 언쟁을 벌인 끝에 구금된 상태였습니다. 수사관은 그에게 야즈민 윌리엄스 살해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이어갔고 그에게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야즈민의 시신은 지난 금요일 뉴욕시 맨해튼 3에비뉴 이스트 27스트릿에서 발견됐습니다. 뉴욕시 검시관 측은 머리에 총상을 입은 것이 그의 사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야즈민의 시신이 발견된 인근에서 용의자를 붙잡아 연행했으며 야즈민의 가족 및 친구 등 성남 민심은 그를 향해 소리치고 주먹을 휘두르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에 들것에 실려가던 용의자는 수차례 날아드는 주먹에 얼굴을 맞기도 했으며 응급구조요원들이 성남 민심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용의자는 앰뷸런스에 실리기 전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경은 그가 직접 살해를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시신을 유기했는지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현재까지 최소 8명으로 알려졌고 약 250만 가구와 기업이 정전됐으며 휴스턴에 있는 공항 2곳에선 항공편 1000편 이상이 결항됐습니다. 허리케인 베를은 최고 시속이 150km에 달하는 폭풍으로 동반해 피해를 키웠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베릴은 텍사스의 대도시 휴스턴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30cm가 넘는 폭우를 뿌렸습니다. 휴스턴 인근 도시인 험블에서는 커다란 나무가 가정집으로 쓰러지면서 집 안에 있던 50대 남성과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휴스턴 경찰국 소속 직원 1명도 출근길에 고가도로 아래에서 홍수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와 아칸소주 등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하며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최소 8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홍수가 발생하면서 물에 잠겼고 물이 빠져나간 곳은 부러진 나뭇가지와 건물 잔해 등으로 뒤덮였습니다. 이로 인해 약 250만 가구와 기업이 정전을 겪었고 휴스턴에 있는 공항 2곳에서는 항공편 1000편 이상이 결항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휴스턴은 해수면과 거의 비슷한 버팔로 늪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데다 대지가 평평하고 토양이 진흙이어서 홍수가 빈발하는 곳입니다. 텍사스 걸프 연안에도 허리케인 경보와 폭풍 해일 경보 등이 발령됐고 토네이도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베릴의 이동 경로를 따라 텍사스 해안과 만으로 물이 밀려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2m가 넘는 폭풍 해일이 예보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대서양에서 5등급 허리케인으로 발달했던 베릴은 텍사스에 이르기 전에도 카리브해를 통과하면서 사망자가 최소 11명 발생했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베릴은 현재 위력이 열대성 폭우 정도로 누그러진 상태입니다. AP통신은 그러나 빠르게 이동하는 비바람은 여전히 나무 수백 그루를 쓰러뜨릴 만큼 강력하다고 전했습니다. 베릴은 인디애나주 등을 거쳐 토론토를 비롯한 캐나다 동부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곳곳에서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에도 폭염주의보는 내일까지 이어지며 체감 온도가 104도에 달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서부 지역은 폭염의 산불까지 겹쳐 화마와 싸우고 있으며 곳곳에서는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오레곤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보도에 기람미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주립공원인 데스밸리 최고 기온이 섭씨 55도까지 올랐습니다. 데스밸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 하나로 지난 1913년 기록된 56.5도는 지금까지도 가장 높은 기온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리건주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증상을 보인 주민 4명이 사망했으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오리건주 세일럼은 8일 최고 기온이 39.7도를 기록했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도 8일 낮 최고 기온이 48.8도를 기록해 역대 최고를 나타냈습니다. CNN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대부분이 43도를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는 올해 최소 13건의 열사병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며 더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160건 이상의 사망 사고가 아직 조사 중입니다. 또 곳곳에선 산불이 발생해 소방관들은 화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국립소방센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73개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약 2023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이는 서울 면적의 3배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기상청은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에 앞으로 일주일 동안 더 기록적인 고온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에도 며칠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내일까지 이어지며 체감온도가 95도에서 104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오후 1시 센트럴파크의 기온은 95도를 나타내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어제 오후 브롱스와 맨해튼을 연결하는 3번가 다리가 철강의 열팽창으로 인해 폐쇄되었습니다. 다리는 물로 식히는 작업 이후에 약 4시간 후인 오후 6시 40분경부터 다시 통행이 재개되었습니다. 최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브롱크스와 맨해튼을 연결하는 3번가 다리가 철강의 열팽창으로 인해 폐쇄되었다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뉴욕 소방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다리는 오후 2시 45분경 브롱크스 쪽에서 열린 상태로 멈췄으며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는 다리가 할렘강을 항해하는 배를 통과시키기 위해 열렸지만 이후 철강의 열팽창으로 인해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경찰이 현장에서 교통을 통제했으며 뉴욕 소방국 해양 유닛이 호출되어 다리의 유압장치를 물로 식히는 작업을 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철강의 열팽창으로 인해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경찰은 월요일 저녁 6시 40분경 차량 통행이 양방향으로 재개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뉴욕은 올해 최고 기온인 95도를 기록한 후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미국 기상청은 이 주의보가 수요일 오후 8시까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확대되면서 한인 단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됐었습니다. 그런데 미주 한인 비영리 기관이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재외동포 단체 지원 사업 대상에서 탈락해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기람민 기자입니다. 재외동포청이 2024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신청을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접수했고 지난 2월부터 3월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선정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한 한인 비영리 기관은 최근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한 재외동포단체 지원 사업에 꾸준히 신청해 지원금을 받았지만 지난해 6월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선정됐던 지원 사업이 올해 돌연 탈락한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동포청 출범 이후 예년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왔던 사업이 특별한 설명 없이 탈락 통보를 받는 상황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해당 단체의 입장입니다. 동포청은 원하는 자료가 없을 수 있고 자료 확보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점 양해 바란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한인 사회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재외 동포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투명성이 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단체 지원 사업은 한인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가운데 교류 증진 및 권익 신장 활동, 문화단체, 경제단체, 조사연구단체, 언론단체, 공공외교 활동과 코리아타운 활성화, 전통문화용품 지원 등과 관련한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재외동포청은 올해 재외동포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한국 발전상 알리기 프로젝트 사업을 비롯한 교류 증진 및 권익 신장 활동, 한글학교 교사 현지 연수, 한인회관 건립 지원 사업 등입니다. 지원 희망 단체는 오는 18일까지 관할 재외 공간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동포청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을 확정한 후 결과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동포청은 지원 여부 및 지원금 액수에 대해 재외동포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거주국 재외동포사회 전체에 대한 파급 효과, 동포사회에 대한 실질적 혜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중요한 교통 터널 인프라 개선을 위해 게이트웨이 터널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정부의 68억 달러 지원이 월요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자금은 새로운 터널 건설과 기존 터널 개선을 포함하는 인프라 업데이트 작업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목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중요한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인 게이트웨이 터널에 대한 연방정부의 68억 달러 지원이 월요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자금은 허드슨강 아래에 2개의 새로운 터널을 건설하고 기존 터널을 개선하는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게이트웨이 개발위원회 CEO인 크리스 콜르리는 새로운 터널 공사가 2024년 말 이전에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완료 목표는 2035년까지라고 밝혔습니다. 발표식에는 뉴욕 주지사 캐시 오컬과 뉴저지 주지사 필 머피, 상원 다수당 대표 척 슈머, 상원 의원 코리 부커, 하원 의원 제리 나들러 등 뉴욕과 뉴저지의 주요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슈머는 오늘 게이트웨이 터널의 빛을 볼 수 있어 자랑스럽다며 68억 달러의 연방 기금이 전달되었고 이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지원이 이제 70%를 넘는다는 의미이며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커는 이것은 훌륭한 미국 프로젝트이며 뉴욕과 뉴저지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지역 중 하나로 여기에 투자하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들러는 프로젝트가 9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0억 달러의 경제활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호컬 주지사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교통혼잡세 시행을 일시 중단한 점에 대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데니 펄스타인은 호컬 주지사의 교통혼잡세 배신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며 그녀의 뒤집기 행동으로 뉴욕은 역대 최대 규모의 연방 자본 투자 보조금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연방기금 지원으로 게이트웨이 터널 프로젝트는 중요한 단계를 거쳐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TV 뉴스 박목현입니다. 뉴욕시가 쓰레기 배출 방식에 있어 또 한 번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상업용 쓰레기 밀폐 컨테이너 배출에 이어 이번에는 주거용 건물 쓰레기 배출 역시 쓰레기 전용 밀폐 컨테이너 사용에 나섭니다. 김원민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주택 및 아파트 쓰레기 배출에 있어 앞으로 검은색 쓰레기 봉투가 아닌 쓰레기 전용 밀폐 컨테이너를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애덤스 시장은 어제 그레이시 맨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직접 주거용 쓰레기 밀폐 용기를 끌고 나와 선보였습니다. 뉴욕시는 11월 12일을 기점으로 9개 이하 유닛을 소유한 주거용 건물에 대해 쓰레기 전용 컨테이너를 통해 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행정부는 길거리 쓰레기 봉투가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설치류의 번식과 확산을 돕고 있다며 뚜껑이 닫히는 밀폐 컨테이너에 쓰레기를 배출해 쓰레기 수거 용이 및 설치류 번식 억제 등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거용 쓰레기 컨테이너는 35갤런짜리 그리고 45갤런짜리 이렇게 두 가지 용량으로 어제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각각 $45 88센트, $53로 아래 사이트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전용 컨테이너뿐 아니라 재활용 컨테이너와 퇴비용 컨테이너도 구매할 수 있으며 아직까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2025년 1월 2일부터는 의무화됩니다. 첫 위반 시 벌금 $50, 두 번째 적발 시 $100, 3회 이상 상습 위반 시에는 $2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 행정부는 주거용 쓰레기 배출 방식 변경을 통해 뉴욕시 배출 전체 쓰레기의 70%인 연간 약 140억 파운드의 쓰레기가 컨테이너 배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며 더 깨끗하고 쾌적한 뉴욕시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제시카 티시 위생국장은 뉴욕시가 출시한 주거용 쓰레기 컨테이너는 가격이 $50 내외로 책정돼 소재 및 내구성에 비해 저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뉴욕시 행정부와 위생국이 협력해 쓰레기 처리에 있어 앞서가는 여러 나라 대도시들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배출 방식을 도출해냈다며 미래와 환경을 생각하고 선도하는 뉴욕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올해로 창설 75주년을 맞은 나토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전세를 뒤집고 미국 유럽에서는 고립주의가 고개를 드는 가운데 자유민주 진영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정작 관심은 대선 TV 토론 참패 후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동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사흘 내내 노출될 바이든의 언행에 언론도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여 또다시 인지능력 논란이 불거질 경우 치명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재선 전망에 대한 우려가 많고 트럼프가 복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토의 방어에 대해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운행하는 보잉 757 기종 여객기가 LA공항을 이륙한 뒤 바퀴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객기에는 승객 174명과 승무원 7명이 타고 있었지만 부상자는 없었으며 목적지인 덴버 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보잉 여객기가 바퀴를 잃어버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최근 잇따른 안전 문제로 당국의 압박을 받는 보잉은 이날 산소 마스크 문제로 연방항공청의 조사 지시까지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는 해당 기종 여객기 내 승객용 산소 발생기가 제 위치에서 벗어났다는 보고가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미국에 등록된 2,600여 대 항공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유층이 즐겨 찾는 휴가지인 롱아일랜드 햄턴에서 김치와 치즈를 곁들인 크루아상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햄턴의 카리사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김치 치즈 크루아상은 8불 50센트에 달합니다. 이 제과점은 해당 크루아상을 지갑으로 쓸 수 있을 만큼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담아 판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표현했습니다. 제과점 측은 김치 치즈 크루아상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 가게에서 제일 비싼 빵 중 하나라며 김치를 직접 담그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만드는 만큼 결코 일반적인 크루아상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비싼 가격에 불만을 갖는 사람은 적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10억 존스 홉킨스 의대에 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시작하는 새 학기부터 가족의 연수입이 $30만 이하인 존스 홉킨스 의대생은 학비가 면제됩니다. 또한 가족의 수입이 $17만 5천 못 미칠 경우 생활비까지 지원됩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의대에 거액의 장학금을 투척한 이유에 대해 미국은 현재 의사와 간호사, 공중보건 전문가 부족이라는 사태에 직면해 있지만 이 분야를 메우는 데 드는 높은 비용이 학생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의 학비는 연 $6만 5천 수준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네이플턴 오로라 임포트를 비롯한 현대차 딜러 그룹이 HMA가 전기차 판매량을 부풀리고 이에 가담하지 않은 딜러는 차별했다는 혐의로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딜러그룹은 소장에서 HMA가 딜러들에게 대여 차량의 재고 코드를 악용해 판매량을 부풀리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이에 동조한 딜러들은 현대차로부터 도매와 소매 가격 할인과 기타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HMA가 정상적인 소비자 수요에 의해 차량을 판매하는 대신 딜러들이 허위 판매량을 제시하도록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차의 숫자 부풀리기에 참여한 딜러는 인기 모델을 더 받아 고객의 선택권을 박탈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성명을 내고 판매량 조작을 용인하지 않으며 피소 사실을 인지한 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